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을 선택하는 시간, 천상의 컬렉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닌 3개의 보물이 무대 위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백인의 현장 평가단 여러분들께서는 매력적인 새 호스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유물이야말로 진짜 보물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에는 어떤 보물이 오르게 될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아주 유난히 밝은 분들이 오셨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대 중앙에선 댄서가 춤을 추고 웨이터들이 끊임없이 술을 나릅니다. 옆에선 라이브 연주로 음악이 흘러나오고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사람도 여럿 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보물은 조선 후기 개성 노인들의 환갑잔치를 그린 그림, 단원 김홍도의 기로 세련 계도입니다. 지난번 파일럿 방송 때 김홍도 그림을 소개했는데 오늘 또다시 제가 김홍도 화백의 작품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한국사에서 김홍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7년 동안 한국사 시험에 김홍도 관련 문제가 무려 27번이나 출제됐었거든요. 한국사 시험 합격은 김홍도. 일반 시청자뿐만 아니라 수험생에게도 유익한 저의 프레젠테이션이 마음에 드신다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 말이 말 같지 않으십니까? 자, 기로 세련 계도 제목이 좀 어렵죠? 60, 70세 노인들의 계모임 잔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계모임 치고는 꽤 화려합니다. 도대체 주인공들이 누구였길래 이렇게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걸까요? 왕실? 아닙니다. 양반? 갓은 썼지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냐? 이들은 바로 상인입니다. 개성에서 인삼을 팔던 상인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조선이 어떤 사회였습니까?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사, 농, 공, 상. 상인은 사농공상의 가장 아래에 해당되는 계층이었어요. 그런 상인이 이렇게 럭셔리한 파티를 연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저 상인들 무슨 로또라도 당첨된 걸까요? 맞습니다. 저 그림 속 주인공들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인삼로또. 인삼로또, 무슨 얘기일까요?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흘러간 아편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아편 중독 문제로 골치를 썩기 시작하죠. 중국 정부가 아편 수입을 저지합니다. 그러자 영국 해군이 중국을 침공해요. 다들 아시는 아편 전쟁입니다. 바로 이때 개성 인삼이 아편 해독에 특효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해요.
어떻게 됐겠어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개성 인삼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개성 상인들은 떼돈을 벌게 된 거죠. 벼락부자가 된 개성 상인들, 돈 자랑이 하고 싶어졌어요. 사실 고려 때만 해도 인삼 상인 선조들이 잘 살았었습니다. 예? 수시로 성대한 파티를 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 왕조 들어서고 신분제가 강화되고 인삼 장사도 변변치 않아요. 힘든 생활을 이어오다가 아편 전쟁 덕에 돈벼락을 맞으니까 과거 고려 때 인삼 상인들의 영광을 재현해보자 이러면서 이런 잔치를 벌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홍도는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의 총애를 받은 화가였다. 왕의 그림을 그리던 당대 최고의 화가가 아무리 인삼 상인들이 돈이 많다고 해도 계급으로도 맨 아래에 있는 상인들의 잔치 그림을 그려준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김홍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당시 조선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던 걸까요? 조선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굳건할 줄만 알았던 신분제가 돈에 의해서 흔들린 거죠. 그리고 김홍도에게 결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바로 든든한 스폰서였던 정조의 사망. 정조가 죽자 김홍도의 삶도 결국 바닥을 치게 됩니다. 술병이 났는데 치료할 돈이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린 그림, 작품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그런데 다행히도 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술에 얼큰하게 취해 있는 노인 옆에 나귀가 기다리고 있죠? 요즘으로 따지면 콜택시를 부른 거죠. 그런데 몸도 못 가누고 있는 걸 풍자해냅니다. 부엌을 또 보겠습니다. 잔치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사람, 거지가 뭐 좀 먹을 거 없나 이렇게 기웃거리는데 냉정하게 쫓아내는 모습입니다. 이곳을 보시면 옆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머슴들, 일 그만두고 잠깐 이렇게 광경을 훔쳐보고 있는 모습도 역시 놓치지 않고 있죠. 얼핏 보면 그냥 성대한 파티를 평범하게 그린 그림 같지만 자세히 보면 무질서하고 우스꽝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김홍도 화백의 전성기 때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특유의 유머와 풍자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 그림의 맨 밑부분을 보면 잔치의 주인공들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64명의 이름. 요즘으로 치면 SNS 해시태그. 정말 64명인지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제가 직접 세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파티의 참석자는 65명이었습니다.
혹시 잘못 셌나? 담당 PD님, 작가님 같이 한번 세주세요. 다 돌아가면서 세어봤지만 정확히 65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명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화가의 실수인가요? 많이 고민을 해봤지만 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사람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뭔가 좀 어색해요, 이 양반. 다들 1인 1상, 한 사람당 상이 하나씩 있는데 이 사람만 상이 없이 어색하게 앉아 있어요. 제 생각엔 바로 이 사람이 명단에 없던 한 사람, 바로 김홍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로세련계도 상인들의 환갑잔치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 김홍도의 나이가 60이었습니다. 환갑잔치할 형편이 안 되었던 김홍도가 은근슬쩍 자신을 그림에라도 끼워 넣은 것이 아닌가. 과연 김홍도다운 재치 있는 발상이 아닌가 싶어서 놀랐던 거죠. 물론 뭐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왕의 화가였던 김홍도가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 그렸던 기로세련 계도는 거장 특유의 유머와 풍자가 생생히 살아있었습니다. 오히려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기에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한 작품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가의 일방통행이 아닌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변화하는 시대상까지 자연스레 표현된 기로세련 계도야말로 오늘날 대중예술의 시초가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김홍도 화백의 말년에 그려진 그림이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말년 씨 어떠셨어요? 제 말년은 네. 말년병장 할 때 말년이라서 굉장히 그 편하고 파라다이스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서경석 씨 그 말년 병장 때 바로 밑에 일병이었기 때문에 네. 말년이 얼마나 편한지 잘 알고 있어요. 군대에서요? 예. 정말, 어떠셨어요? 정말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일단 커피 한 잔 마시고요. 그럼 그 커피를 누가 뽑는다? 괴롭네요. 네, 본인이 뽑는다? 아니죠. 아니죠. 제가 뽑아야죠. 그 생활을 뉴욕에서 하셨나 봐요. 모닝 커피를 드시면서 아침을 맞이하시는 건? 그땐 미안했어요. 저 그림 보면은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풍속도도 나오고, 그다음에 기록화, 또 이 선수화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백의 미도 있으면서 아주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그런 아주 완벽한 말년의 대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위쪽에 그 산 부분을 이제 좀 여백의 미를 남겨놓은 게 인상 깊더라고요. 저기를 좀 쳐내면서 그 잔치가 굉장히 돋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림들을 보니까 무동도 있고 원래 잔치하면은 풍악이 빠지진 않잖아요. 키썸 씨가 만약에 저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네. 무슨 랩 하실래요? 한 소절 해드릴까요? 아 예, 하나 주시죠. 박수 한번 주시죠. Already 모두들 준비됐어? 난 준비됐어. 모두를 놀래킬 준비 100%. 내 랩을 들으면 인삼을 먹은 것처럼 힘이 넘쳐 에너지 생겨 전상의 컬렉션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니 저기 있는 개성상인들이 아니 저런 재주가 있는 저자가 있냐고. 사실 저는 홍경민 씨한테 질문 하나 하고 이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편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안 누른 이유가 뭐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좀 마지막까지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예. 이제 곧 누르게 될 거예요. 예. 자 보십시오. 항아리 앞에 앉아 있는 아주머니 보이세요? 네 가운데.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예. 바로 보입니다. 잔술 파는 아주머니. 잔술. 네. 참 이런 거 묘사하는 거 쉽지. 또 잔치 주인공들의 이 갓 보세요. 다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김홍도 화백 특유의 취했구나. 디테일들이 다 일단 살아 있었죠. 묘사된 이런 모습들이 약간 우스꽝스럽잖아요. 이렇게 그려도 좀 될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껏 한 거죠. 정도가. 네, 아주 심하지. 돈을 받을 만큼만 네, 너무 심한 항의가 오기 직전까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여러분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돈 때문에 그린 그림은 예술적 가치가 떨어지나요?
돈의 욕심을 바라기 시작하면 작품이 변질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보통 돈을 많이 번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 그래요? 이게 어떠한 필요한 만큼의 뭐 부가 생긴다면 또 그거를 본인의 예술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방법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서양 예술인들 중에 앤디 워홀 보면은 거의 약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예술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콜라나 어떤 슈퍼캔 그걸로 이제 예술 작품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앤디 워홀도 남긴 그 명언이 있는데 Making money is an art and working hard is an art and the best business is also good art. 빨리 해석해 주세요. 예, 저도 갑자기 헷갈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예술은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예술이라고 그런 명언도 남기셨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앤디 워홀 말하는 거 맞죠? 예, 우리가 아는 거랑 발음이 좀 달라가지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시기가 조선시대 최고의 격변기였어요. 그런 변화의 흐름을 막 거스르려고 하지 않고 이 변화의 바람 속에서 이제 들어가서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를 뭔가 이제 창시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웹툰도 그 댓글란이 있잖아요. 그 추측성 이제 댓글을 달아요. 사람들이 뭐 그 이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스토리보다 더 좋은 스토리를 적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쓰기도 합니다. 네, 진짜 괜찮으면. 그런 거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은 이제 작가가 다 먹죠.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과 김홍도 화백의 기로 세련 계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두 작품 모두 작가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철저히 대중의 기호에 맞추어서 만든 작품입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결국 걸작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제게는 지금 현장에 계신 청중평가단 여러분이 대중이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제일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빨리 끝내는 거죠. 끝났습니다. татари мод накалата синям нанго тудьму татари мод накалата 때는 바야흐로 80년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이 부여의 한 농부가 이 나무 뿌리를 캐다가 아주 특이한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벽돌이었는데요. 생김새가 정말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 그림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가파른 바위와 산새,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누각, 아주 유려한 선으로 세공된 흰 구름과 아주 신령한 기운까지, 또 산봉우리 또 어떻습니까? 아주 둥글둥글하게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죠.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표현이 아주 세련됐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농부가 발견한 벽돌이 이 한 장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무려 8장이었습니다. 그 안에 새겨진 그림도 다 다른데요. 산수문양, 도깨비, 봉황, 용, 연꽃 등등 이토록 아름다운 벽돌을 대체 어디서 누가 썼던 걸까요?
시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위덕왕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금동대학로 때 이제 위덕왕이 나왔었는데 신라군의 아버지를 잃은 왕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들까지 잃고 맙니다. 뭐 부모를 잃은 그 슬픔도 어마어마하게 크겠지만 아이를 잃은 슬픔은 뭐 그보다 몇 배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이 슬픔에 빠진 왕은 절을 세우게 됩니다. 그 절이 바로 왕흥사죠. 그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건립한 절이죠. 그런데 이 왕흥사 터에서 나온 벽돌 파편 중에 이 부여 농부가 발견한 그 문양전과 아주 똑같은 파편이 발견이 됩니다. 연화문전이었는데요. 문양이 똑같고요. 이 크기와 두께도 거의 일치를 합니다. 왕자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절, 그리고 그 절 위에 쓰였을지 모를 8장의 벽돌, 이 두 가지 단서에서 아름다운 벽돌의 사용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아들을 차가운 땅에 묻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를 그 어둡고 차가운 그 무서운 지하 깊은 곳에 두고 싶지는 않았을 테죠. 아이의 영혼이 무사히 극락세계에 가길 빌고 또 빌었을 겁니다. 이 8장의 벽돌, 그 시작은 이 험악한 인상의 이 도깨비 벽돌이었을 겁니다. 저승세계를 지키는 일종의 수문장 역할을 하죠. 왕자의 영혼은 가장 먼저 이 사나운 도깨비 앞을 지나쳐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도깨비 벽돌 옆에는 이 벽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산이 있고요, 누각이 있고, 그리고 사람 사는 모습이 보이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곳을 지나서 좀 더 높은 곳으로 향해 가면은요, 그곳엔 하늘의 사자죠, 봉황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황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이 정면을 응시하면서 고개를 딱 들고 있어요. 마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처럼,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혹시나 아이가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헤매지 말고 극락세계로 올라가라는 듯 봉황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하늘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봉황이 날아오르고요, 용이 꿈틀거리면서 하늘을 누비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연꽃 하나로 표현된 곳,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천국. 그래서 백제인들은 그곳을 연꽃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문양이 상징하는 것을 극락왕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조금 상상의 나를 펼쳐봤는데요, 제 해석이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냥 좀 감사합니다. 네, 심심하실 때. 네. 자, 위덕왕은요, 그 8장의 벽돌을 보면서 그 아이의 영혼이 무사히 극락에 도착하길 또 기도하고 기원했겠죠. 이 8장의 벽돌에는 아들의 영혼이 거쳤을 그 지하 세계에서 극락까지의 아주 길고 긴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의자에 앉았는데요. 오늘 노래를 한 곡 불러볼까 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에릭 클랩튼이 사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사고로 4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천국에서 너를 만난다면 너는 나를 알아볼 수 있겠니? 뭐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어마어마한 명곡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을 한번 조용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saw you in heaven, would you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I must be strong and carry on, 'cause I know I don't belong here in heaven, 'cause I know I don't belong here in heaven. 요즘 이상하게 전직 가수로 알려져 있어서 조금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 하나를 더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그 절이 다만 왕자 그 한 사람의 극락 왕생을 위한 절이었을까요? 삼국유사 기록에는요, 왕이 왕흥사에서 그 예불을 드리면 백성들은 바위에 올라가서 부처를 바라보면서 절을 하고 같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왕가만을 위한 종교 의식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6세기 한반도는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위덕왕은 그 아버지와 아들을 신라와의 전투에서 잃을 만큼 그 전쟁이 아주 치열하고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서 아픈 거는 그 왕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분명히 겪고 있었을 그런 시기죠. 지하세계를 지나서 극락인 청계까지 닿는 이 벽돌이 깔린 절을 오가면서 백성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아이가, 남편이, 또 형제 자매가 이제 더 이상 춥고 아프지 않은 그 극락에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올 때 그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이 1400년 전이나 또 에릭 클랩튼이나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400년 전의 예술, 백제 산수문전입니다. 아마 이 이현우 씨의 노래 덕분에 더욱더 그 관객 여러분들의 감동이 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약간 좀 반칙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이렇게 뭐 승부욕에 막 그냥 불타는 것처럼. 반칙은 아닙니다. 왜냐면 서경석 씨도 소개하다 말고 공무원 시험 저는 사실 진짜 정말 진심으로 소름이 끼쳤던 부분이 수능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된 이 백제 문양전이라고 불리지 않고 산수무늬 벽돌이라고 하는 걸로 가운데 있는 작품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왕흥사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지를 못해요. 이런 해석은 미술을 전공을 하시고 또 음악을 사랑하시는 이현우 씨니까 가능한 해석이었다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굉장히 갑자기 좀. 네. 근데 이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 느낌적으로? 예. 저는 저 맨 처음이 저 그 구름에 둘러싸인 연꽃 있죠? 저게 이제 신들의 공간, 이제 좀 신적인 영역인 거죠. 이제 극락세계니까. 저 연꽃에서 도깨비, 왕이 태어나는 거죠. 세 번째. 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산으로 가는 아니에요. 거 같은데요? 저는 좀 다른 게 이렇게 감흥을 깨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냥 느낀 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저는 혹시 저 8장을 보면서 그 화투장 마냥 비슷한 그림 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실제 두 장씩. 두 장. 왜냐면 화투장도 비슷한 그림인데 조금씩 달라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작년에 부역 한번 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진짜 그 백제 예술은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말 그때 배웠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 보면은 딱 맞는 것 같고 이제 여기 8단계잖아요. 근데 그 단테 그 신곡 라코미디아 디 비나라는 그런 그 작품인데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단테도 이제 지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걸어다니다가 이제 천국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보면은 거의 똑같은 과정이잖아요. 그것도 8단계. 그래서 진짜 어디 살든 사람의 그 생각, 그 상상 자체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왕흥사에서 나름 똑같은 벽돌 파편이 나왔다라는 건데 원래 부여 쌍봉리라는 데에 가마터가 있거든요. 대형 가마터인데 그 모든 그 백제 진짜 잘 만든 그 톡이라든지 뭐 이런 벽돌을 만드는 곳인데 거기서 만들어져서 왕흥사에서 쓰였고 백제가 멸망하고 나니까 그것이 또 이렇게 다 헐어져 갖고 부여 웨일이 아까 발견됐던 그쪽으로 가서 쌓여 있던 것이 아닌가. 정말 문양도 살아있고 음영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누가 만들었죠 이거를? 이 당시에는 와박사라고 불렀대요. 와박사. 그러니까 그 기와를 만들고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장인들을 테크니션이죠. 그래서 와박사라고 그 당시에는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박사라고 하는 호칭 자체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유교 경전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지적인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 붙여주던 교수님 같은 호칭인데 여기에 붙여줬다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장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이름을 이제 높여주신 거죠. 그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장인에 대한 인정 또한 자기가 만든 제품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딴 브랜드처럼 마치 그래? 예, 샤땡 그런 것처럼 이름에 그런 아, 정말 이 당시에는 뭐 벽돌하고 기와 같은 경우도 요즘 뭐 그 명품 브랜드처럼 자신의 이름이나 만든 사람들의 뭐 집단의 이름을 그 써넣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마크를 집어넣는 거죠. 그 이현우 씨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술 전공자세요. 네, 미술 전공자로서 이 기와의 모양 어떤가요? 그 굉장히 놀라운 게 그 원근법을 적용을 했어. 그래서 그 멀리 있는 것들은 작게 보이고 또 앞에 있는 거 크게 멀리 있는 거 약간 크기식으로 표현을 해서 서양 미술에서만 그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거 보고 있으면 빨려드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정교함, 예술성 이런 것들이 그 삼국 중에서도 백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 무용총이라고 유명한 거죠. 네, 이제 뒤돌아서 활을 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사실 산의 모습은 굉장히 물결 모양으로 좀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비슷한 시기 같은 시대에 있었던 것인데도 여기 있는 산은 굉장히 정교하죠. 자, 백제 문양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로 그 감탄스럽고요. 지금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이 대단한 어마어마한 예술품들이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또 마음 한켠을 위로하는 그런 힘까지 가고 있는 그런 예술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의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1400여 년 전 동아시아 최고의 벽돌 백제 문양전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 아버지의 죽음을 외면한 어머니, 그리고 그것을 지켜봐야 했던 어린 아들. 정조가 세손이었고 11살의 나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빼놓지 않고 쓰던 정조의 일기가 딱 2달간 멈춰져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바로 그 2달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그게 비극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죽음은 불행의 끝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었죠. 조선 왕실에서 역적의 아들, 죄인의 아들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의 아들, 4명의 아들이 10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광해군의 아들, 귀양지에서 도망을 치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해서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끊임없는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객이 침소에 침투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늘 두꺼운 옷을 입고 잡니다. 불면증? 당연히 왔겠죠. 그래서 독서광이 됩니다. 정말 미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25 정조는 영조대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목숨을 건 상소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행에 관련된 승정원 일기의 모든 기록을 지워주십시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할아버지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꼈던 정조는 뭔가 사냥감을 포획하는 어린 맹수의 심정으로 바로 그 순간을 잡았을 겁니다. 지금이다. 바로 이때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상소를 올린 거고, 영조는 정조가 올린 상소에 화답을 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손자를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도장과 편지를 선물을 하게 되는데요. 효손 83서. 효성이 지극한 손자에게 83살의 영조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은으로 된 거북 모양인데요. 또 유세손서. 이것은 영조가 쓴 편지입니다. 83세 할아버지가 25세 손자에게 의지한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장문의 편지는요, 결국 300년 종묘사직 보존을 부탁한다 이렇게 당부하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자신으로서는 목숨을 건 상소였습니다. 죽어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한다는 징표로서 도장과 편지를 내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그러면 그 도장과 편지를 받은 정조의 입장으로서는 어땠을까요? 정말 숨죽이면서 살았던 그 14년간의 그 암흑과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이 뭔가 탁 풀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 뭔가 해방됐다는 그런 감격의 순간 아닐까요?
효손 은희는 빨간 함에 그리고 유세손서는 이렇게 가죽통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통의 끈 완전히 윤이 반질반질 날 정도로 달아져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들고 다녔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정조가 회의할 때 관원들과 기물들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 어저 앞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은인과 유서가 있었다는 표시입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조회 지도에서 은인과 유서가 등장하는 것은 조선 왕조에서 오직 정조 때뿐입니다. 또 이렇게 뭐 궁안에서 어떤 뭐 조회나 뭐 이런 때만 들고 다닌 게 아닙니다. 근데 궁궐 밖으로 이렇게 행차를 할 때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장과 편지를 가지고 다니는 전문 내시까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은 자신의 정적들에게 아 나는 이렇게 영조대왕께서 인정한 조선의 적통 왕이다 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정적들에게 보내는 거겠죠. 하지만 동시에 또 자신의 트라우마도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유, 간과할 수 없는 죄인의 아들이란 어떤 불안에서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했던 정조의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조 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불안이 회의에는 물론이고 모든 외부의 행사의 도장과 편지를 가지고 다니게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쓰럽죠. 효손 은인과 유세손서는 왕으로서의 정조 자신을 지탱하게 해준 부적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정이 되시면 또 지금 눌러주세요. 자, 영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조는 어떤 출신의 왕입니까? 어머니가 무술이었습니다. 궁녀죠. 그러니까 출신이 다른 겁니다. 천민 출신의 왕이라는 꼬리패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출신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가 국시야 이렇게 말씀을 늘 하셨죠. 그래서 또 조선 왕조의 종묘사직을 지켜내려는 의지 또한 강했던 거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비극이지만 자기 자신의 아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고 싶었던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효손 은인과 유세손서를 내림으로 인해서 정조는 드디어 할아버지로서도 몹시도 힘든 결정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절실하게 깨달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효손 은인과 유세손서는 바로 할아버지와 손자의 마음을 이어준 작은 보물인 것입니다. 자,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정조에게 왕으로서의 무게감을 느끼게 해준 할아버지 영조의 선물, 효손 은인과 유세손서였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희 제작진이 이 효손 은인을 똑같이 복원을 했습니다. 만들었는데 크기며 모양까지 모두 똑같습니다. 이게 뭐 글씨가 근데 아까 그 편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글씨를 잘 쓰셨던 분인데 근데 조금 뭐 이렇게 크기가 좀 다릅니다. 좀 특이하게. 들쭉날쭉하죠? 예. 이 효자가 크니까 진짜 딱 그 효손이다 이걸 나타내는 느낌이 확 들어요. 감정적이에요, 되게. 정말 우리의 손자는 그냥 효손이 아니고 효손이다. 예. 실제로 완전 100% 순은으로 만들어져서 6kg 정도가 됐어요.
어보를 사실 만들 때는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근데 딱 나흘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듦새 자체는 조금 조악할 수 있으나 거기에서의 의미는 뭐냐면요. 영조의 친필, 아하. 어떤 그 이 어세도 왕의 친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제작했다는 그 내용이 사실은 네. 실록을 보면 아주 생생하게 나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글씨를 쓰고 주저하는 게 딱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이틀 만에 내가 누운 채로 저걸 세손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런 장면이 생생하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급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한번 전문 내시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를 전문적으로 들고 다니는. 예, 근데 알고는 이제 정조가 또 이제 화성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함양에서 수원까지 가면 거의 이틀 정도 걸린다는데. 아 진짜 먹어. 그럼 이틀 동안 들고 있으니까 외제 같아요. 그래요? 왜 맞아요. 약간 명품 예, 같은 느낌. 수입상 같네요. 예. 그렇잖아요. 11kg를 이렇게 이틀 동안 이렇게 들고 다니면 허리가 나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러네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그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심술을 좀 많이 부렸다고 합니다. 변덕이 사도세자. 예, 변덕이 좀 있어서 사도세자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상황을 좀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님, 신하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냥 제가 이거는 결정해버렸습니다. 어허, 네가 왕이야? 그럼 왜 네 맘대로 결정을 해 상의도 안 하고 이놈 뭐게 이거 참 신하들이 이래저래 해서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아니 그거 하나 결정을 못 해가지고 이거 이놈 뭐게 이거 왕 맞나요? 이제 영조가 정조에게 저 도장을 하사할 때가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늦게 준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그 늘 마음에 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 아들을 죽인 거니까 이제 정조도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이 한이 계속 가슴에 남아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찾아가서 아버지의 잘못된 이런 기록들을 지워달라. 그 순간에 혹시 이 녀석 봐라. 내가 죽고 나서 이 어떤 이런 복수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약간 얘를 달래야 되지 않을까? 정조가 할아버지한테 결투를 신청한 것이 아닐까. 왜냐면 사도세자의 얘기조차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아예 사도세자의 그 기록을 지워달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도전을. 네, 도전을 한 거 아닐까. 신하들이 워낙에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조가 왕이 오르는 거를 반대를 했고, 근데 영조가 노쇠하고 나이가 들어서 자기 세손한테 이제 물려주고 싶어도 대리청정을 시키고 싶어도 너무 반대를 하니까 사실 이게 마지막 내가 건넬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해서 딱 요때 건네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도장을 만들어서 내려주면서 그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 도장과 편지를 늘 앞에다 놓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할아버지가 세손한테 내려줬던 굉장한 정치적 승부수라는 거죠. 뭐냐면 야, 내가 세손한테 줬어. 그러니까 정적들 너희들 까불지 마. 나의 분신이야. 맞습니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승부수라고 봐야 실록에서도 됩니다. 또 묘사가 되기를 정조가 할아버지의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서 환하게 웃었다라는 표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정조, 제가 생각하는 정조의 이미지는 되게 이서진 선배님처럼 이렇게 인자하시고 뭐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제가 다지쌤한테 물어봤는데 화병이 굉장히 많으셔서 맞아요. 화병도 욕도 굉장히 찰지게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뭐 정조가 다 이서진 씨처럼 생겼으면 그럼 뭐 도깨비는 다 공유처럼 생겼으면 아니 굉장히 또 잘생기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자신 아버지의 무덤을 현룡원을 만들고 거기를 행차할 때마다 울었다는, 통곡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계속해서 분노와 슬픔을 쌓아뒀기 때문에 화병이 정말 항상 화병이 있었고 온몸의 종기가 머리까지 올라오는, 그냥 본인도 화병 때문에 종기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셨는데요. 그래서 꼴초, 그러니까 조선을 꼴초의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셨는데 어쨌든 그 화, 이런 물분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일로 이렇게, 그리고 독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임금이었습니다. 정조는 피에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호신 효선 은인과 유세선서를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아픈 기억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갔죠. 그러니까 무너진 나를 일으켜주고, 그리고 괜찮다 나를 위로해주고, 힘내라 나를 다독여주는 어떤 보물, 그런 보물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왕의 화가였던 김홍도가 상인들의 잔치 그림을 그려준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렸던 기로 세련 개도는 거장 특유의 풍자가 생생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 8장의 벽돌에는 아들의 영혼이 거쳤을 아주 길고 긴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올 때 그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예술의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 병조는 영조대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목숨을 건 상소입니다. 왕으로서의 정조 자신을 지탱하게 해준 부적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중간 투표 결과 이현우 씨의 백제 문양전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선택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단 하나의 보물을 향해서 선택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혹시 처음 볼 때와 나중에 볼 때 마음이 바뀌셨나요? 너무 달라졌습니다. 아, 달라진 분도 계시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좋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의 불을 밝혀주세요. 자, 과연 어떤 보물이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에 오르게 될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네,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는 호스트 이현우 씨의 백제 문양전이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득표를 하셨습니다. 156표. 네. 이미 정말 훌륭한 발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승부욕은 제로인데 지난번에 나와서 꼴찌를 하고 나서는 좀 뭔가 좀 달라져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했는데 다음번 출연 때는 저 개그 콘서트 후배들하고 같이 한번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춤을 준비해야 하나. 예. 1등 같은 걸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영광을 8장의 벽돌에게 오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2주의 천상의 컬렉션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멋진 무대, 정말 감동적인 무대를 준비해 주신 두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방은진 감독님. 정조대왕이 했던 말 중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 자신에게도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들게 됐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리 그 한국사 시험 합격은 김홍도입니다만은 백제 문양전과 에릭 클랩튼의 콜라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두 분께서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문화재 같은 거는 진짜 평가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약간 벽돌 쪽으로 되게 정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보통 독일 빵이 너무 딱딱해서 벽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벽돌이라서 앞으로 그런 비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마음에 불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보물,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